오늘은 소설가 이순원의 19세, 19살이라고 하는 소설 중에 절정 부분? 절정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전개 절정. 요 부분에 대한 건데 13살부터 16살, 4살 된다. 13살부터 16살까지의 내용. 자, 고1 때 겨울 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겠다는 뜻을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강릉에서 자란 작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이라는 건 자서전적,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설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화자가 청소년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과거 회상적 구조죠. 나아가 13살에서 19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어른의 세계를 동경하는 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나서 대관령 고랭지 채소 농사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고 어른들처럼 행동하다가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이때도 이러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 어떤 사건, 계기가 있었겠죠. 어쨌거나 간에 어른이 된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농사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학교네.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전체적으로 모험의 어떤 도정에서 나타나는 분리, 이때 말하는 분리라고 하는 건 가족과의 분리, 형제와의 분리, 고향과의 분리, 기타 등등이에요. 입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복귀라고 하는 건 분리되었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전형적인 구성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시작과 함께 마음 안에서 공부가 점점 멀어갈 즈음, 마음 안에서 공부가 점점 멀어간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공부에 흥미를 잃은 거죠. 농사에 대한 내 생각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하는 내 꿈은 참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 가지를 뻗으며 부풀려져 나갔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대한 내 생각을 힌트로 잡아야 될 거야. 그렇다면 결국 농사를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고 그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게 내 목적이죠. 그러니까 농사 자체보다는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수단으로 뭘 본 거야? 농사. 점점 가지를 뻗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갈래, 딴 갈래로 막 생각이 바뀌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무얼 하나? 하루라도 빨리 내 계획과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 게 낫지.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지. 점점 가지를 뻗으면서 부풀려져 나간 내용이 되겠네요. 그게 뭔데? 앞에 내용을 봐야겠죠? 그죠? 그건 바로 대관령의 빨간 지붕의 집과 같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어차피 공부를 해도 한국은행은커녕 다른 은행 같은 데도 가지 못할 게 뻔하고, 이제 나는 상고를 입학을 했거든요. 상고를 입학했는데 상고는 기본적으로 최고의 취업지가 어디냐? 은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산을 못해. 왼손잡이라서 너무너무 불편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이 취업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졸업 후에도 다른 선택 없이 농사를 짓고야 말 텐데. 그럴 거면 진작에 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먼저 그 판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어떨까? 학교를 가면서도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돌아오면서도 그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마디로 진로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아무래도 지금 가방을 들고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역시 내 삶에서 그래봐야 고작 16살이지만 그때로서는 뭐라고?
그때로서는 요게 나왔네. 그게가 나왔네. 또 지구보다 무거운 나이가 아니겠는가? 자, 요 괄호 부분은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좀 튀는 부분이긴 한데, 그때로서는 그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통해서 이거는 그 당시 16살 그 당시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성인이 된 서술자의 생각, 즉 서술자의 회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부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지. 학교 공부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그 당시 16살 때는 상업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다가왔다. 가만 한 학기도 안 끝나고 그렇게 다 한 거야 지금. 곧 방학이었고 여름방학이겠죠. 앞으로 내 꿈을 위해서 이때 내 꿈은 농사 짓는 거겠네. 그러면 이참에 무엇인가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 있었다. 그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성적을 쑥쑥 올리는 어떤 능력? 아니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이겠죠. 즉 상고를 자퇴하고 농사 짓기를 선택하는 이유를 보여줌으로써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어쩌면 이번 여름부터 겨울까지가 내 앞날에 가장 소중한 무엇이 결판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소중한 무엇이라고 하는 건 진로가 되겠죠. 그렇다면 언제 날릴지 모를 승부수를 위해 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언제 날릴지 모를 승부수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거. 그렇다면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마 10서너 과목의 시험을 봤을 것이다. 시험 공부를 시작하던 처음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시험이 시작되어 그것이 끝나는 나흘 동안은 2-3시간씩만 잠을 잤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저 애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자, 요 대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학업을 유지하기, 공부를 계속하기를 바랬다면 나는 학업을 그만두기를 바란 거죠. 음악, 미술, 체육은 물론이고 교련까지도 국방색 표지의 규범을 앞에 놓고 밤새도록 달달달달달 그것을 외웠다. 아마 그런 과목들에 실기시험이 없었다면 주산과 타자를 뺀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나름 머리는 좋아요. 그러나 타자는 그런대로 했지만 주산만은 100점 만점에 20점도 되지 않는 17.5점이었다.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네. 아직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수의 단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때라 주판을 놓지 않고 암산을 하거나 필산이라는 건 손으로 글을 쓰면서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서 계산하는 걸 해도 50점은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거는 주산시험이 아니지. 꼭 그만큼의 점수 어떤 점수? 요 점수 17.5점의 점수 그게 뭔데? 그래 나는 이 주산과 맞지 않아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점수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 주산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더 소리가 나도록 주판을 가지고 잘그락잘가락거리곤 했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계획적으로 주산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산 때문에 나는 여길 못 다녀. 근데 사실 상고에서 이 주산을 빼면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하고 과학을 못하는 거고 체육고등학교에서 체육을 못하는 거고 예고 미술반에서 미술을 못하는 것과 똑같아. 그럼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지. 기다리던 성적표는 방학 이틀 전날에야 우편으로 날아왔다.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가 학교에서 성적표가 왔다고 말했다. 아까 아버지가 보셨다.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이때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종의 이때 심리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은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취업을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공부를 때려쳐야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녁 때 네가 오면 얘기를 좀 해야겠다고 하시더라. 두둥. 그날 저녁 아버지가 내 방으로 건너왔다. 그때도 나는 일부러 책을 펴놓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기대가 크면 낙심도 크죠. 오늘 학교에서 성적표 왔더라. 보셨어요? 그래. 주3만 아니면 전교에서 1등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 얘기를 왜 해? 그렇지. 주산이 나하고 맞지 않아요. 뭐 이런 거겠죠. 애비도 그게 궁금해서 그런다. 주산 점수는 왜 그렇게 나온 거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업학교에서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그걸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한마디로 상업학교에서는 주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죠. 왜? 거의 상업학교의 어떤 취업지는 금융기관과 같이 화폐를 주로 담당하는 직종이라는 걸 아버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체 과목의 평균이나 석차만 따져서 그런 걸 몰라도 아버지는 상업학교에서 주산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주산을 그렇게 해서는 졸업을 할 때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나의 성적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 즉 주산 성적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죠. 사실 주산 말고는 필답고사에서는 거의 다 만점을 받았어요. 다른 과목 중엔 100점 아닌 것이 들어있지만 그건 실기시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안다. 시험 보는 동안 네가 열심히 한 거. 그래도 상업학교는 주산이나 부기 같은 게 중요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주산 점수가 낮은 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건 저도 아니지 이렇게 읽어야겠다.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건 저도 그동안 하느라고 했는데 나는 내 왼손과 오른손의 감각에 대해서 말했고 내 왼손과 오른손의 감각이라는 것은 내 왼손과 오른손의 감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 한마디로 나는 왼손잡이이고 왼손잡이는 주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까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그 어느 것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학업을 공부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만드는 거죠. 즉 상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왜 애초에 상고를 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는 상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네. 그럼 아버지 입장도 땡큐네. 몰랐지요. 그때는 나가 주장을 한 거네. 졸업해서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어 뭐해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나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죠. 농사를 짓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괜찮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적성이 맞는 쪽, 이때 말하는 적성이 맞는 쪽, 아버지가 생각하는 적성이 맞는 쪽은 뭐야? 너 머리 좋잖아. 그러니까 뭐해? 대학 가. 다른 학교로 가면 주산 같은 건 놓지 않아도 될 테고. 자, 그럼 다른 학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대학을 가기 위한 학교, 즉 인문계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땡땡땡땡땡 생각을 안 하네.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판단에 대해 만족, 불만족. 적성이 아닌 걸 너도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학교를 옮겨줄까? 라고 했더니 농구로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버지가 생각하는 학교를 옮기는 건 어디야? 그렇지. 인문계 고등학교죠. 인문계 고등학교로 옮겨줄까? 라고 했더니 농구로요? 이 말은 뭐야? 난 대학 필요 없어. 농사 지을 거야. 이런 거죠. 나는 일부러 더 그렇게 말했다. 주산뿐만 아니라 다른 상업계 과목의 점수가 다 그렇게 나왔다 해도
아버지가 농구로 전학을 가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의 심리까지도 생각을 하고서나 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그만큼 나는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중이라도 혹시 내 마음이 바뀌거나 그쪽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대학 진학은 아버지의 바람이죠. 농업학교 공부보다는 상업학교 공부가 그쪽으로 진로를 수정하는데 더 나을 것이라는 걸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진로가 이게 아버지하고 나의 갈등 요인이네. 아니, 인문계 학교로 말이다. 거긴 싫어요. 농구라면 몰라도 인문계 학교로 옮기면 지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또 지금처럼만 하면 열심히 밤에 새벽 1시, 2시까지 4시간 자고 2시간 자고 하면 나중에 전학을 가더라도 거기 먼저 간 애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한마디로 너 머리 좋잖아. 아버지는 나의 머리, 학업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안 가요, 거긴. 공부 오래 하는 거 싫어서 일부러 상고 간 건데 왜 진학 가려고, 대학 가지 않으려고. 내가 진학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주산만 아니면 괜찮겠는데, 주산 때문에 졸업을 한다 해도 은행 같은 데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이러다가 나중에 바로 농사 지을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네가 상고로 간 뜻, 한마디로 뭐야? 은행에 취직하는 것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농고가 안 되면 지금처럼 그냥 상고 다니면서 틈틈이 농사일 배우고 그럴 거예요. 저도 제 손이 굳어져 주산 과목이 안 맞는 게 실망스럽지만 어쨌든 내 목표는, 원래의 목표는 농사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아, 딱하다. 자, 이거는 아버지의 안타까움. 나도 알아요. 그 때문에 제 계획이 반이나 틀어졌다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딱하게 여기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일부러 그렇게 대답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그만큼 농사에 대한 고집이 컸다는 거죠. 아버지는 또 한 번 그게 딱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딱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인문계 학교에 가서 하는 공부는 아예 취미가 없냐? 대학 진학은 아예 생각이 없냐? 성적을 봐도 니는 그쪽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주산을 잘라 은행 같은 데를 들어간다 해도 어차피 저는 나중에 농사를 지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 기말고사를 통해 나는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이대로라면 나 혼자 애만 쓰다 말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고 말한 아버지에게 내 생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안타까움 같은 걸 심어주고, 또 앞으로도 내 뜻과 내 꿈이 농사에 있다는 걸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 기말고사를 통해 앞으로도 내 뜻과 내 꿈이 농사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주산 점수를 낮게 받은 이유이다. 자, 여기까지 기말고사를 통해 농사에 대한 뜻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고자 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나는 대관령 넘어 차항에서 이사를 온 석중이 아저씨를 따라 한 달도 넘게 그곳 어디 대관령에 가 있었다. 이미 아버지에게도 내 꿈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말해준 상태였다. 그래서 일찍부터 착실하게 고랭지 농사의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봐두고 또 손으로 익혀두고자 했어. 그래서 나는 대관령으로 갔어. 다시 인문계 학교 전학 얘기를 하며 말리던 아버지도 나중에는 마지못해 거기까지는 허락을 했다. 어디까지 대관령 가는 것까지는 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밤을 새워가며 하느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아버님들 어떻게 하겠는가
할 수 없지. 아마 그 허락 속에는 아들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시키느니 차라리 방학 동안에 지 마음이라도 다스리게 하자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음이라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나아가 목표를 상실하고 시리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어른이 된 서술자가 아버지의 심정을 짐작하는 거지요. 이 말은 아버지가 진짜 그런 의도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몰라요.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체크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아버지를 설득하여 여름방학 동안에 대관령에서 지내게 된 나의 모습이죠. 내가 대관령으로 올라갔을 땐 이미 고랭지 배추들이 시장에 나올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지만 나로서는 참으로 배운 것이 많았다. 한마디로 방학 동안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뭐를? 고랭지 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출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틈틈이 배운 것이다. 이거죠. 이게 내가 배운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배나 무나 배추 외에 감자 농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충분히 알아두었다. 이게 집중해서 배운 거지요. 이제까지 집에서 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작 면적이 달랐고 저마다 그것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출하하는 시기가 다 달랐다. 이런 방법, 즉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출하하는 시기, 이게 바로 배운 것들이지요. 즉 한마디로 방학 동안에 내가 배운 내용들이 되겠네요. 그 애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무엇보다 나를 흥분시켰던 것은 고랭지 채소의 경우 운이 맞아 채소값이 오르게 되면 또는 반대로 가격이 낮아 밭에 썩혀 내버리는 해도 없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과로를 통해서 내용을 보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랭지 채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그죠? 어쨌거나 간에 큰 돈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왜?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니까요. 고랭지 채소라는 게 대관령 같은 곳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다른 곳에서는 여름 날씨에 배추와 무가 싹을 틔우고 잎을 틔운 다음에 무더위에 저절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마디로 소비 양보다 생산량이 적으니까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의 석중이 아저씨의 농사는 그만했다. 손해도 이익도 없었다. 아니, 석중이 아저씨의 농사뿐만 아니라 고랭지 채소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랬다. 쌀이나 보리 등 다른 곡식 농사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그때 생산되는 물건들을 소비해야 하는 채소 농사의 경우 왜? 그때그때 생산되는 걸 다 소비해야 돼? 한마디로 시간이 길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풍년이 든다고 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왜? 안 팔리면 바로 버려야 하니까. 지난 학기 동안 학교에서 배운 대로 수요와 공급의 접점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이 고랭지 채소 농사만큼 민감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도 없었다. 채소는 어느 가정에서나 끼니끼니마다 먹는 것이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만 초과해도 가격이 폭락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만 딸려도 가격이 폭등하게 마련이었다. 한마디로 가격 변동이 매우 심했다. 그렇다고 다른 곡식들처럼 그때그때 수입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다. 왜?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오랜 기간 갈무리가 가능한
다른 주곡 농사들처럼 내 밭에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날씨가 좋아 아무리 배추통이 커지고 무의 몸피가 굵어졌다 해도 씨앗 때 씨앗을 사기 위해 들어간 돈, 즉 초기 투자 자본조차 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고랭지 채소 농사였다. 석중이 아저씨 말로는 바로 지내내 작년이 그랬다고 했다. 간접인용이죠. 여기는 고했다니까. 그렇게 되면 폭락을 하게 되면 어른 머리통보다 더 큰 배추들을 수확도 않고 밭재로 썩혀버리는 것이었다. 그만큼 나는 배운 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장사꾼들이 밭대기로 살 때 계약금만 주고 사거든. 그러다가 무값이고 배추값이 오르게 되면 내려와서 수확을 하고 아니면 그냥 버리고 말지. 장사꾼이 그냥 계약금으로 건 돈만 날리고 해약을 해버리면 그 다음엔 난리가 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채소 가격이 폭락을 하면 장사꾼은 계약금만 날리지만 농민은 그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 하지만 3년에 한 번만 성공, 채소 가격이 오르면 큰 돈을 만지는 거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도 저는 이 다음 여기 와서 이런 농사를 짓고 싶은데요. 그게 제 적성에 맞는 것도 같고 제가 농사일을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왜? 나는 농사꾼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신감이 뿜뿜. 그래, 정수 너 같으면 할 수 있지. 여기 해돋이도 빌려서, 해돋이라는 건 이건 사투리예요. 강원도 방언인데 렌트하는 거야, 땅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를 때려치우고 이 길로 나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매우 간절하였다. 한마디로 당장 대관령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 아버지와 한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으로 내려왔다. 집에 가 있을 때에도 이제 어떤 농사를 맡겨도 아버지 도움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8월 중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장배추와 무씨를 붙일 때에도 불라불라불라 정말 했다. 소를 부리는 쟁기질도 처음엔 좀 서툴렀지만 밭을 다 갈 땐 그 일도 금방 이력이 붙었다. 한마디로 농사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왜? 그렇죠. 농사가 적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쩝쩝 입을 다시며 담배만 피웠대요. 한마디로 못마땅했던 거지요. 저거 대학 가야 되는데, 저거 대학 가야 되는데. 방학 내내 아비가 너를 지켜보고 석중이한테도 얘기를 들었다 하면 네 학교 공부가 맞지 않아 더 그러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상고가 맞지 않아서 농사에 더 집중하는 거 아니냐? 찔려. 하여튼 간에 아버지가 물었다. 아니요, 저는 농사 짓는 게 더 좋아요. 노는 것보다 더 좋아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잘해도 주산 때문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차피 저는 이 다음에 평생 농사를 지을 거니 중간 과정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짓더라도 뭘 배울 만큼 배우고 나서 그래 결과가 농사라도 그래도 너 지금 나이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한마디로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니? 자, 이렇게 본다면 나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고고요. 아버지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라고 본다면 이 사고방식 자체가 조금 안 맞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남만큼 공부하고 나오면 그 다음엔 힘 안 들이고 일을 할 테니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니? 했더니 어머니가 네 형도 열심히야 라고 얘기를 해요.
형에 대한 자부심 뜬금없죠? 형 얘기가 나오자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형 편을 들어 말했다. 형이 하는 일은 노는 동안 잠시이지만 저는 늘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애비는 이러다가 네가 아예 공부에 손을 놓을까봐 걱정이다. 지금은 뭐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렇지, 공부해야 되는 나이야. 그 엉뚱한 거, 즉 농사에 취미가 들이면 안 되고.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가 갖는 농사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요. 즉 나는 농사를 늘 그렇게 할 거고요. 아버지는 농사를 뭘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취미로 보고 있어요. 즉 잠시 하다가 그만둘 일로 보고 있다. 즉 농사를 대하는 나와 아버지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농사에만 관심을 두는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때 이미 내 속을 바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어른이 된 나의 입장에서의 생각이죠. 집에 와서도 한틈 놀지 않고 일을 하니 야단을 칠 수는 없어도 그게 아버지 눈에는 마냥 좋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때 상업학교를 다니면 내가 하는 공부라는 게 그랬다.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대학 진학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모를까. 그쪽을 닫고, 즉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만을 위하는 공부라면 하면 할수록 더 미련과 안타까움만 남는 공부였다. 그 상업고등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이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상업공부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죠. 개학 전날 차 안에서 석준이 아저씨로부터 한 달 품삯을 받아 내려올 때에도 나는 횡계와 대관령 사이에 있는 그 빨간 지붕 별장에 가보았다. 이 빨간 지붕 별장이라고 하는 거 요거 별표 쳐놔야 돼요. 별표 빵.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결심을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년에 이곳에 올라온다.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하에 대규모의 농사를 지으러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때까지 나의 꿈이자 희망 같은 빨간 지붕. 결국은 이 빨간 지붕 별장이 갖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렇죠. 꿈이요, 희망이요, 이상이요, 기타 등등등을 상징한다 라고 보면 돼요. 원래 여기다 필기해야 되는데 자, 공간이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체크. 자, 여기까지 빨간 지붕 별장을 보며 농사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3살부터 16살까지 고1 겨울 때 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겠다는 뜻을 아버지에게 표현하고 여름방학 내내 농사를 지었던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